안녕하세요. 주택정책론 이번 주에는 불량주택과 재개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강의해 보도록 할게요. 그 불량주택과 재개발의 이제 개념을 먼저 보도록 할 텐데, 불량주택과 불량촌의 개념부터 보도록 할게요. 불량주택은 일정하게 거주를 해야 되는데 불량주택은 생활의 질이 낮아요. 그래서 공중위생이라는 개념, 또 주택의 모양 이런 것들이 낡고 기능이 다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래서 주거 적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량주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한 물리적 시설과 주거 서비스의 기준이 이제 되는 게 불량주택이 되는데요. 일정 이하의 집, 그 다음에 집이 구조적으로 불안전하다, 비위생적이다, 외관이 볼품이 없다. 어느 정도의 수준을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고 비위생적이고 외관성이 볼품없는 집이라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이제 불량주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불량주택을 규정 지을 때 그 의미는 상대적이다.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여기 시대와 국가에 따라서 불량주택 판정이 가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프리카나 동남아 저개발국 등의 어떤 불량주택과 영국, 미국 등 서구 선진국가의 불량주택은 그 기준이나 설정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동남아의 불량주택과 영국과 미국 등 서구 선진국 등과의 그 불량주택 기준은 다르다는 거죠. 차이가 난다, 상이하게. 여기서는 프로그램, 재개발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불량주택의 일반적인 기준은 주거 적합성과 공중위생이라는 측면을 보게 되는 거죠. 두 가지 측면을. 주거 적합성이란 인간이 주거 생활을 영위할 만한 집인가 아닌가 하는 거를 물리적 시설과 주거 서비스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정 이하의 집이 불량주택이다. 구조적으로 불안하고 비위생적이고 외관이 볼품없다. 최저 주거 수준에 미달하고 사회적 인식에서 출발을 하는 거다. 이런 게 이제 불량촌과 불량주택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행정적인, 그 다음에 정책적인 측면에서 말할 수 있는 최저 주거 수준에 미달하는 집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최저 수준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불량주택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그 불량촌의 사회적 인식에서 출발을 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사회적 인식에서부터 출발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번째는 정부로부터 불법 불량 판단이라는 걸 서비스, 그 정상 주거지역에서 열악하다 얘기를 했죠, 제가. 그리고 불량촌과 불량주택의 문제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은 불법성과 불량성에 기초한다. 불량주택, 불법주택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냐, 여러 가지 논란을 가져올 수가 있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그래서 이런 불법성과 불량성은
어떤 기준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영국의 경우에는 그 부적합 주택이 기초 서비스 한두 가지가 불비하더라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온수시설, 실내 화장실 이런 것들이 없을 때 불량주택으로 판정을 하고, 또 투자자의 경우에도 재개발 대상 주택이라기보다는 정부로부터 만족스럽지 못한 주택으로 분류되어서 주택보수 등의 금융지원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량주택의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으로 어떤 수준이 주거에 부적합한가를 각국의 사회 경제 그리고 주거 문화적 속성을 고려한 연구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흔히 개발도상국이라고 하죠. 개발도상국의 정부는 서구 여러 나라에서 적용되는 기준을 원용을 하기 때문에 좀 개발도상국과 맞지 않는다. 서구 선진국 거를 도용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대지의 최소 면적, 건축 자재의 불량성, 공중위생의 기준에서 개도국의 주거 상황에 맞지 않는 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불량촌으로서 일정 지역의 저소득층에 집단화된 정주지역에 관한 사항인데, 이러한 지역에 대한 불량주택의 일반적 인식은 지역이 아닌 도시의 어떤 한계적 특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요. 일반인의 편견이 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빈민의 사회 경제적 수준과 속성에서는 그 이상의 수준 높은 주택을 구입을 못해서 당연한 현실적 주거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의 불량주택, 부적합주택을 한번 보도록 하면, 욕실, 세면대, 실내 화장실, 조리시설 및 오수 배수용 시설, 냉온수 사용 가능 시설, 적정 자연 채광, 방습, 쓰레기 및 하수 처리, 주택의 내부 구조 및 설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불량주택, 부적합 주택은 이런 내용들인데요. 욕실, 실내 화장실, 세면대, 조리 및 오수 배용 시설, 그 다음에 적정 자연 채광, 방습, 쓰레기 하수 처리, 주택의 내부 구조 및 설계가 있습니다. 기준을 보면 국공유지, 무허가 건물, 천막, 판잣집 등 비정상적인 건축 구조를 지닌 집이고요. 7평 미만의 협소한 집, 전기, 상하수도, 부대시설이 불비한 주택, 물리적 시설의 적합성 여부와 불법성 요무 기준이 있고요. 주택 주요 건축 허가와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유무를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나라가 이제 전후 6.25를 겪었기 때문에 건물이 파괴되고 굉장히 낙후된 국가였죠. 그래서 국공유지의 어떤 살기가 힘들었어요. 전쟁의 폐허 속에 국민들은. 그래서 국공유지에 건물을 짓게 되죠. 무허가 건물. 그 건물이 이제 불법 건축물이 되고 불량주택이 되는 거죠. 그런 곳에다 천막이나 판잣집 등을 짓고요. 건축 구조를
진인집이죠. 천막 판잣집 비정상적인 건축구조. 특히 또 7평 미만의 아주 협소한 집이고 전기와 상하수도 부대시설이 불비했다. 뭐 이 불법 건축물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짓거나 시설을 할 수가 없었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허가를 내야지만이 전기 상하수도가 들어오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불비한 주택이었다. 그래서 한국계 불량주택촌으로 무허가 주택이 자리 잡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철거 대상의 건축물이 됐고요. 그 철거 대상의 건축물들은 재개발에 뭐 타겟이나 희생양이 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재정비하는 건 맞는데 그 방법이 조금 경제적인 성장과 함께 그 부동산 주택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이런 무허가 판자촌으로 타겟이 됐던 거죠. 다음은 그래서 불량촌의 어떤 특징,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특징을 한번 보면은 선진국은 슬럼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합법적인 건물이나 물리적 노후, 과밀, 설계 및 개화의 미흡이 있었고요. 주거지역뿐 아니라 비주거지역도 포함이 된다. 주민의 안전과 건강, 도덕성에 위해를 끼치는 지구가 됐고요. 범죄나 질병 등으로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슬럼가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개발도상국은 무허가 불량촌, 자생적 정착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곳의 특징은 뭐냐면 국공유지, 사유지의 불법적인 무단 점령과 침입이 있었고 건축법 등의 법적 기준에 미달한 무허가 불법 주택이 있었고요. 저소득층 등 도시 영세민 등의 정착지로서 자리를 잡았고요. 주택의 기초 서비스 불비 및 공공 서비스가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무허가 불량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다음, 불량주택의 형성과 정책 반응이 있는데 불량주택의 불가피론 또한 공식적 주택시장의 한계론 자조주택론과 주택시장의 의존론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죠. 그러면 불량주택의 형성과 정책 반응에서 불량주택 형성의 불가피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이나 이제 산업혁명을 거치게 되는데 특히나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과정에서 불량주택 형성은 당연한 결과로 보는 시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3세계 국가들은 농업, 피폐, 독과점 산업 이런 과정 속에서 실업, 반실업이 발생을 하고요. 공식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비공식적인 도시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출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고선 불량주택 형성은 불가피하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농업의 피폐에 따른 탈농업화와 이촌향도 때문에 인구 이동이 도시로 유입이 되죠. 도시지역은 농촌에서 밀려온 도시 저소득층이 이제 많이 이주하게 되고 이런 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 유입 인구는 결국 도시의 노동력 공급 과잉 상황을 유발했고 저임금 노동력이라는 구조적 기반이 조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죠. 노동력이라는 게. 그래서 도시 빈민의 범주를 파악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결국은 산업화, 그러니까 지방 농촌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면서 인력이
싸게 공급할 인력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경쟁력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이 생겨나게 되면서 불량주택이 형성이 되게 됐던 거죠. 산업화와 연관이 관계가 깊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도시 빈민의 형성 요인이 자본주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죠.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 발전 하에서는 도시 빈민의 생성은 어쩌면 자본주의화에 따른 공동체의 해체, 그로 인해 상품 시장 경제에 익숙지 못한 사람들이 도시 빈민화가 됐고요. 두 번째는 자본주의 생산의 순환 변동 과정에서 대량의 산업 예비군의 발생이 두 번째 원인이고요. 세 번째는 산업재해와 폐질화에 의한 도시 빈민의 생성. 네 번째는 중소기업 및 수공업자의 유치에 따른 도시 빈민의 존재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개도국의 도시화 과정 중 자본주의 사회가 지닌 모순과 갈등이 도시 빈민의 출현을 당연한 결과로 보고요. 자본주의 축적이 종속적이고 대외지향적이라는 특징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주택의 형성이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공식적 주택시장에 한계가 있다. 주택시장이라는 거는 주택시장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주택시장의 특징, 주택시장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서 알게 됐던 게 있는데, 주택이라는 상품은 이동이 되질 않아. 비이동성이 있고요. 전국 시장의 형성보다는 지역적인 시장에 국한이 된 지역 하위 시장이 있고, 주택의 이질성이 있다. 주택마다 다 다른 가격과 다른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주택의 이질성, 주택 공급의 비탄력성. 주택을 공급하려다 보면 단기간 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택의 비탄력성. 다섯 번째, 주택 정보 구독의 한계. 여섯 번째, 일반 소비 제품에 비해서 높은 가격, 고가의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특성과 주택시장의 독특한 메커니즘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택시장은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데, 반면 빈민층의 경우에는 주택시장에서 유효수요 집단이 아니고요. 구매력이 없는 주택 소요 집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택시장에서 소비자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거죠. 세 번째, 자조주택론과 주택시장 의존론이 있습니다. 자조주택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스스로 주택을 짓고 건설해서 살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게 자조주택론의 주장이고요. 시장 의존론은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이제 시장 의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조주택론은 어떤 건가? 개발도상국에서는 도시 빈민을 위한 주택 프로그램을 적절히 제시하지 못하고요. 주택시장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많고요. 특히 튠넨을 중심으로 한 자조주택 그룹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자조주택은 주민의 자구적 노력으로 스스로 주택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초점에 맞춘 게 이제 자조주택론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주택의 물리적 특성보다 사용 가치에 더 의미를 두는데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택 건설을 위해서 주민 스스로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는 것이 자조주택론이다. 왜냐하면요, 주택 건설이 공식적 건설 사업의 경로를 통해서 공급이 되면은 주택 가격이 높아지고요. 또 빈민 스스로 부담으로 구입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빈민들은 다수가 이제 실업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고 자신과 가족, 유유 노동력을 동원할 수가 있으니까 주민 각자가 자기 수준에 적합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게 이제 자조주택론이다. 그렇게 되면은 스스로 건설할 수 있게 된다면 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존의 개도국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정책이나 재개발 정책이 불량주택을 철거 재개발의 어떤 불량주택을 철거하거나 재개발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도시 빈민주택 문제가 더욱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개발도상국의 주민이 자조적으로 노력을 해서 주택 건설을 한다면 좋지만 그 개도국도 관료적인 체제 하에서 주택 건설 공급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개도국이 안고 있는 도시 빈민의 저소득과 실업 문화는 이런 속성을 무시한 서구지향적인 주택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구적인 주택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시장 의존론이라는 게 바로 자조주택론과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불량주택이 좋다라는 게 아니고 불량주택을 자조적으로 개선하자는 철학의 바탕을 둔 게 이제 자조주택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불량 재개발의 기능과 유형을 보자 하면 재개발의 일반적 목적과 기능이 있죠. 불량한 주택 및 주거지의 환경 악화를 예방하고요. 개선해보자는 목적인데 물리적 시설의 불량화, 노후화를 방치해두면 주변의 다른 주택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주거 개선 토지 효율적 이용이 목적이고요. 도로, 교통시설, 지역사회 시설, 학교, 공원, 우체국, 사회시설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리적 시설 계획을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역사회 내지 도시 전체의 사회적 구조와 연관이 돼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물리적 시설로만 규정 지을 수 없는 사회적 연계 속에서 파악을 하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경우 다민족 사회는 어떤 다양한 인종과 상이한 종교,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어울려 살잖아요. 근데 이곳에서는 주택 자체보다는 인종이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재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은 인종이나 종교, 주민의 근거에서 주거지 재개발, 사회적 재개발 정책을 삼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물리적 시설 계획을 우선적으로 다루지만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내지 도시사회 전체의 사회적 구조와 연관이 돼 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주거지 재개발은 이런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제도 관리적인 특징, 미래지향적인 거, 종합적 정책지향적인 거, 계획 선택지향적인 거, 법적 규제지향적인 거, 토지 이용 지향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영국의
리버풀 같은 경우 재개발 계획을 할 때 이제 참고로 삼는 게 있어요. 지역, 접근성, 도시 형태, 고용, 주택 환경 등을 보고 있는데, 지역이라는 거는 뭡니까? 이제 리버풀 도시가 속해 있는 어떤 지역의 지방 전체 속에서 리버풀 도시 자체의 성장과 주변 지역과의 관련성을 파악을 하는 것이고, 리버풀과 전체 지역의 관련성을 파악. 두 번째는 접근성인데요. 재개발은 특히 도시 전체 교통 체계와 접근성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도시 형태인데, 이 도시 형태의 어떤 해당 도시의 고용 구조, 산업 구조, 이런 것들, 경제적인 활동과 고용 체계 등의 어떤 연관 속에서 도시 형태를 고려해서 재개발을 계획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는 고용입니다. 해당 도시 고용 상태의 인식과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계획적이어야 하고요. 전체 인구 증가 문제와 연관해서 계획을 해야 됩니다. 고용 문제. 다섯 번째는 주택인데요. 주민들이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이 있을 경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주택 개발을 수행을 해야 되고, 주택 공급을 했을 때는 특히 교육, 공원, 기타 필요한 사회 서비스가 함께 공급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섯 번째 환경인데요. 환경은 주거지 재개발 계획, 도시 전체 환경 악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을 하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거 환경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21세기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들에게 지구에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환경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도 중요한 철저한 계획 아래에서 실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진국의 경우 도시 계획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거지 재개발 특징인데, 영국 리버풀이라는 도시를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재개발이 지닌 또 기능들을 볼게요. 도시에. 첫 번째, 도시 재생의 일환으로 도시 전체 및 해당 지역 환경 악화를 예방,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개량 혹은 철거, 재개발함으로써 도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예요. 세 번째는 불량주택지구의 주택의 개량, 공공서비스, 도시시설을 공급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재개발이 지닌 기능들을 하는 거고요. 또 네 번째는 물리적 시설의 개량과 공급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를 활성화, 사회 재개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다섯 번째는 해당 지구 주민 접근성을 증대하고 도시 전체 교통체계가 고려되는 교통계획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 재개발이 지닌 기능이고요. 여섯 번째는 주거지 주민의 고용기회 확대, 해당 주민 의사에 따라 원주민이 계속적으로 주거 안정을 기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재개발이 지닌 기능 6가지를 여러분들과 봤고요. 다음은 무허가 불량촌이 지닌 문제점들이 있죠. 사실 많은 남미국가, 아프리카, 동남아 개발도상국들이 도시지역의 무허가 불량주택에 무관심하거나 방치를 해두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인식이 되면서 1960년대부터 점차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 재개발 및 주택 정책적인 수단을 동원하게 됐는데, 이렇게 무허가 불량 주택이 지닌 문제점들에 먼저 느끼게 된 거는
어, 도시 정책을 맡고 있는 관리들로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이렇게 개발도상국 빈민의 무허가 불량주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게 된 이유, 그 다음에 무허가 불량촌이 지닌 문제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료들이 부정적으로 본 이유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나 사유지에 무단 불법을 침입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실정법을 위반한 사회질서 확립이 어렵다. 그러니까 무허가 불량주택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은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지어서 거주하게 되다 보니까 불량주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거죠. 그런데 법을 위반했고 법을 위반하다 보니 사회질서 확립이 잘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불법자로 취급을 했는데 여기 이렇게 불법자로 취급한 것도 잘못됐다 하는 게 나중에 나오고 있는 거죠. 관료들은 그렇게 봤다는 거죠. 정책을 실행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 건축법이나 도시계획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불법 무허가 주택들이다 라고 보고 있죠. 법이 딱 만들어져 있고 그 법 안에 테두리 안에서 지켜져서 허가를 받고 법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 무허가 주택들이다 라고 규정을 했고, 세 번째는 무허가 주거지이기 때문에 수도, 도로, 전기 등이 공급될 수가 없고요. 사회적 서비스 시설을 요구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아서 이들은 살기가 불편했죠, 사실은. 그래서 인근 주택가 마을로부터 불법적으로 전기, 수도 등을 끌어다가 사용을 하고 있었죠. 네, 이런 것들이 불법적이다. 법을 위반했다. 얘기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라고 관료들은 생각을 했고요. 네 번째는 각종 질병이 만연하다. 저소득 빈곤층이기 때문에 청결하지 못하고 이런 인프라를 잘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씻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질병이 만연할 수밖에 없었고 도시 전체 공중위생에 위협을 가한다고 이제 판단을 했던 거죠. 다섯 번째는 정상주택과 주거지에 영향을 줬다. 도시 전체의 주거 환경과 도시 환경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었다라고 도시 정책 관료들은 판단을 하게 됐죠. 또한 이런 빈민가, 저소득 빈민가에서는 소년 범죄가 증가했다. 비윤리적 형태를 조성할 환경을 지니고 있었고 정치적으로 무관심하거나 정치 성향이 좌익화될 수가 있다고 판단했고요. 정치적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글쎄, 너무 오버센스 아닌가 하기도 하지만 일정 부분은 또 틀리다고 볼 수도 없는 부분도 있겠죠. 일곱 번째는 무허가 불량주택은 생산적이지 못하다. 도시 미관도 해친다. 사회적으로 암적인 존재다. 너무 좀 비약을 했던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도시 정책을 맡고 있는 관료들은 무허가 불량주택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학자들 중에서 불량 무허가 주택이 도시 발전과 사회 발전이 필연적인 과정이다 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면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도시 무허가 불량주택이 잘못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구조적 모순 때문에 생겨났다. 소득의 증대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다. 저소득과 실업, 반실업. 이것들이 사회적 구조적 모순 때문이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정부에서 주장하는 주거지역과 주택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기존의 법 질서를 위배하기 때문에 철거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법이 지닌 모순과 주거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 설정 자체가 정부가 주도적이다. 정부 주도적인 판단이다. 혹은 중산층의 편견일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사회적 반질서에 반한다는 인식은 잘못됐다. 철거에 어떤 저항하는 그 권리마저 정부가 방해하는 것은 국가가 취해야 할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의 소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무허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이 무허가 주택을 정부에서 철거를 하고 재개발을 한다는 명목하에 무차별적으로 철거를 했습니다. 그들은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고 그 쫓겨나지 않으려고 저항을 했겠죠. 철거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기본권적인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의 소치라고 여기는 게 이제 학자들의 견해였던 것이죠. 네 번째, 무허가 불량주택이 주민을 무능력하고 게으름뱅이고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요. 정책적으로 냉대하는 것은 편견이다 라고 주장을 했죠. 이런 현상은 무허가 불량촌만이 아니고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대도시 지역의 일반적인 특성이다라고 루이스가 얘기를 했어요. 빈곤 문화에 라는 저서에서 빈곤 문화에서 어떤 해석을 한 거죠. 그렇게. 그렇죠. 꼭 무허가 불량 주택에서만 나타나는 모습은 아니겠죠. 불법성과 다섯 번째죠. 불법성과 불량성의 기준에서 파악될 것이 아니라 도시 토지자본, 금융자본, 부동산 자본 등의 이해가 상충하는 정부 정책을 통한 자본의 이해가 필요하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부분 빈민들은 자신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구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상향 이동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것들이 불법성, 불량성이라는 기준에서 파악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여섯 번째는 소득의 불균형적 배분, 주택자원의 지역 간, 계층 간 불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본주의의 소득 불균형에 대한 해소를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루이스의 빈곤문화라는 그 저서에서 빈곤한 자의 결함에서 찾기보다는 사회 구조적 모순 속에서 찾아야 하고 빈민들의 자기 성취 욕구의 기회가 주어지지 못한 데에서 찾아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루이스의 빈곤 문화에서는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소득 불균형적인 문제가 불균형적으로 배분된 사회 속에서 제 사회적 갈등 관계와 도시 빈민의 재생산 메커니즘의 이해 없이는 제대로 알 수가 없다. 가시적으로 나타난 빈민들의 불량한 주택과 불법성을 들어서 철거를 주장하고 냉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지적된 불량 무허가 주택 발생의 필연성과 그들의 자구적 생존 노력을 들어서 철거 재개발의 정부 정책은 문제 해결이라기보다는 문제의 어떤 장소적 이전이나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 개도국의 주택 정책은 개도국의 소득 배분과 전반적 도시화 경향의 이해 속에서 수행이 되어야 되고요. 무허가 불량 주택이 저소득층의 인구를 현실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긍정적 시각에서 출발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저소득층이 수용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주택을 유지하게 하는 주택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량주택 재개발의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량주택 재개발의 유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전면 철거 재개발 방식, 두 번째는 수복 및 보존 재개발 방식, 그 다음 세 번째는 점진적 재개발 방식이 있어요. 점진적 재개발 방식은 주택의 불량, 노후도가 악화된 상태에서 지구 내의 어떤 기존 물리적 구조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은 채 주택의 물리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필요한 것들을 설치하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이제 기존의 지역사회를 붕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고서 원주민이 그곳에 계속적으로 거주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수복 및 보존 재개발을 보면 현재 상태에서 주거지역의 불량도와 노후도가 심하지 않고요. 부분적으로 부족함 요소가 나타날 때 부분적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흔히 지구수복으로 불리워지는 재개발 방식은 지구 환경 개선을 목표로 기존의 토지 이용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주택 등의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개축, 보수하는 방법입니다. 전면 철거 재개발은 기존 불량화되거나 노후화된 물리적 구조를 완전히 철거하고 그 위치에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설물, 신규 주택을 대체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점진적 재개발, 수복 및 보존 재개발, 전면 철거 재개발의 특징 및 장점, 정부의 역할, 고려할 사항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진적 재개발의 특징 및 장점은 도시 영세민들의 기존 생활 터전의 유지, 도시 빈민촌 문화의 파괴 방지, 이주 불편 최소화, 주택 재고의 감소 방지, 원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 특징 및 장점이 되겠고요. 점진적 개량 재개발은 정부의 역할로서 각종 민원 최소화, 도시 서비스의 제공, 해당 지구 하부 구조 개선, 개량 재개발 금융 마련, 토지 소유권의 점진적 해결, 주거 최저 기준 설정을 합니다. 또 고려할 사항으로는 부분적 철거 재개발 병행을 하고요. 시행 주체, 정부 주도용, 민간 주도용, 혼합형이 있고요. 주민의 의견 수렴, 참여, 자조적 주민 조직과 참여가 있습니다. 수복 및 보존 재개발이 있어요. 특징 및 장점은 기존 주거 지원의 이용, 기존 사회 경제적 삶의 패턴 유지, 기존 토지 이용 형태 유지, 지역사회 문화의 보존, 자원 손실의 최소화, 주민과 지방정부와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게 특징 및 장점으로 있고요. 수복 및 보존 재개발의 정부의 역할은 수복 보존 재개발 지구 지정 기준 설정을 하고요. 건축물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장소를 보존하고요. 도시 서비스를 확충하고 중고주택 개량 보존 재개발 금융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복 및 보존 재개발에서 고려할 사항으로는 주민 선호, 주민 참여를 해야 되고요. 시행 주체를 고려해야 되고 보존 지구의 기준, 환경 영향 평가 등이 있습니다. 전면 철거 재개발은 특징 및 장점으로 전면적 지구 개편, 주거지 정비, 불량주택의 전면 제거, 도시 미관의 확보가 있고요. 주민 주도적인 재개발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 합동 재개발 같은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 주체의 경비 부담을 최소화해야 돼요. 자녀분 분양. 그리고 전면 철거 재개발의 정부의 역할은 시행 주체 조합 구성, 재개발 금융제도, 분쟁의 조정, 공공용지 부담, 재개발 지구 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할 사항으로는 관리 보상의 분쟁, 세입자 대책,
집가 주택 가격의 상승, 투기 전매 행위 방지, 조합 구성의 민주성 확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주택 재개발의 기능과 유형 중에서 불량주택 재개발의 유형을 여러분들과 봤는데, 불량주택의 유형의 재개발의 유형으로는 점진적 개량 재개발, 수복 및 보전 재개발, 전면 철거 재개발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 및 장점, 정부의 역할, 고려할 사항들은 여러분과 공부해 봤고요. 이번 주에 주택정책론 불량주택과 재개발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